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장은 아니고요. 부센터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앞서 하지원 선생님께서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도 하셨을 거고 어린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더 얘기를 아마 재미있게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중간에 손들어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끝나고서 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네, 꾸리꾸리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바깥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제 날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핸드폰에서 미세먼지 앱을 실행을 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때가 7월, 8월 하고 9월 달 얼마 전까지도 안 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다시 앱을 켜고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날씨도 이제 이게 안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대기 정체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날씨가 지금 밖에 나가시면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 오실 때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뭐 택시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걸어서 오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신 분 계세요? 오, 네, 착용하고 오셨습니다. 예. 근데 그 마스크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마스크랑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짜증납니다. 날씨가 이러면은 눈 떴는데, 저도 아까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날씨가 뿌여니까 이게 화창한 이 가을 날씨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뿌여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우리랑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날라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고 뭐 그러기는 한데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대기 오염도 홈페이지도 있고 대기 환경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개개 앱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가 더 정확하네 마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 뭐 네이버를 봐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게 이제 나중에 뭐 대기 오염 뭐 얘기도 하겠지만 그 대기 오염 측정 장소가 저희가 생활하는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는 주로 저기 건물 위 옥상에 설치가 돼 있거나 그러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평균적인 건 이런 것들로 반영할 수 있지만 실제 대기 오염 물질이 정말 많은 길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요거보다 길가에 있으면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아마 앞선 시간에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먼지란 분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한 먼지 중에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먼지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왜 자꾸 작은 먼지, 큰 먼지가 아니라 우리가 뭐 청소하거나 눈에 이렇게 뚱뚱 떠다니는 그런 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왜 작은 먼지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이제 신문이나 어디 매스컴이나 보면은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의 길이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 머리카락 그 하나의 단면을 잘랐을 때의 그런 이제 그 지름하고 비교를 하면 이 머리카락 단면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이런 알갱이로 이루어진 게 쉽게 말하면 PM10 이라고 하는 거고, 이 PM10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그런 구슬 같은 것들을 PM2.5라고 합니다.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산불이나 불법 소각 뭐 이렇게 태우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전에 뭐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지만은 디젤 게이트가 있었지만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도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스팔트랑 이제 마찰을 하면서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도 무시할 수가 없고, 물론 공장, 화력발전소 이런데,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그리고 선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발생원이 이렇게 먼지가 어떻게든 생성이 되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암모니아 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뭐 발생해서 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이제 화학 발생이 일어나서 미세먼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뭐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 황산염도 있고 질산염도 있고 가솔린 먼지도 있고 디젤 먼지도 있고 산업 먼지도 있고 생체 소각 먼지 이런 것들이 있고 황사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배출원은 대부분 제조업의 연소 공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국의 공장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 우리나라 공장, 제조업이 많은 데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까지 계속 쌓아왔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공장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싼 물건을 우리가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어떻게 보면 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그런 싼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옆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산둥반도로 공장을 많이 옮겼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산둥반도로 많이 내려오거나 짓거나 하면 바로 우리나라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이 활성화될수록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 배출원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오염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PM2.5 작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화물차나 우리가 왜 SUV 차량이라고 하는 그런 차량들, 그 다음에 선박도 되게 많습니다. 건설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이 중국하고도 되게 멀고 해서 이제,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보다는 미세먼지가 낮은 편이기는 한데, 가끔 높다고 이렇게 가끔 거기만 높다고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선박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경부에서 누가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디젤 게이트 때문에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농도들이 서서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훨씬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라갔던 게 이제 그런 폭스바겐 자동차의 수입과 판매가 늘어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PM2.5는 화물차나 RV 차량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디젤 차량을 계속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깐 이제 PM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대기오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대기오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으세요? 뭐 안 좋을 것 같죠. 그냥 뿌여니까. 숨쉬기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래 뭐 가래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눈도 따가운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데이터나 이제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제가 작은 먼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먼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그 기관지나 몸이 이렇게 이제 숨을 쉬거나 이러면은 공기가 이렇게 코를 통해서 그다음에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제 큰 기관지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작은 기관지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 공기가 작은 기관지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공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산소는 혈관으로 보내주고 이산화탄소는 혈관으로 해서 혈관에서부터 이제 기도로 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호흡 작용입니다. 근데 좀 큰 먼지들은 일단 우리 콧구멍에서 걸러집니다. 우리 코의 코털들이 별일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털들이 큰 먼지를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우리가 바깥에 좀 뭐 이렇게 먼지 많은 데 가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한참 있다가 오면은 코딱지가 막 이렇게 꽉 해가지고 새까맣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 콧구멍 털들이 열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너는 너의 일을 다 했구나 하고 이제 씻을 때 닦아주면 되는데 이런 작은 미세먼지들은 이런 코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지 내부에도 섬모라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작은 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래가 거기서도 이제 일정한 가래나 이런 것들도 배출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그런 가래나 섬모에 이렇게 걸리면서 웬만한 것들은 바깥으로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래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알아서 이렇게 쭉쭉쭉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PM10이나 PM2.5와 같은 것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우리 생체의 방어 시스템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걔네들이 막아줄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기관지에서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걸러지는 시스템 없이 주변 작은 기관지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작은 기관지까지 들어가면 직접적으로는 기관지나 폐에 아마 제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마 제일 먼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아까 혈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라서 심지어 혈관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혈관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타고 온몸으로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PM10과 PM2.5 이런 작은 먼지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암 물질을 분류를 했는데 보시면은 1군이 제일 심한 거고 이제 4군으로 가면 4군은 인간에서 발암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 근데 조금 찜찜하다 해서 4군인 거고 3군은 그러니까 발암 한성이 있는지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불확실하다고 한 게 페놀입니다. 페놀은 예전에 낙동강 페놀 사태 뭐 이런 거 아마 예전에 한번 기사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DDT 최근에 왜 그 계란 파동 있었을 때 뭐 DDT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DT는 원래 살충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DDT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가에 막 이제 뭐 막 뿌렸을 때 한참 막 그러니까 암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농부들한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판매가 중지됐던 그런 물질이긴 한데 아직도 살충제 성분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그런 농작물에는 DD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뭐라고 곤충이나 이런 거를 죽이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어 DDT도 2군인데 1군에 보시면 성면, 벤젠, 미세먼지가 1군입니다. 성면은 우리가 단열재나 이런 걸로 건축 자재에 예전에 많이 썼던 거고 성면에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흉선암이 이제 나중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성면은 이제 금지가 됐던 거고 최근에도 오래된 학교나 뭐 건물들을 뭐 무너뜨렸더니 뭐 성면이 나와서 뭐 그게 문제가 되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1군인데 미세먼지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동강에서 페놀 나왔고 계란에서 DDT 소량 나왔고
뭐 톨루엔 뭐 생리대에서 요즘 뭐 나오네 마네 뭐 이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과민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거기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은 뭐 높은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그냥 깨끗한 먼지면 다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무수한 여러 가지 그 중금속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의 주제가 어린이 건강이기 때문에 제가 어른 건강은 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른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로. 그래서 저는 소아과 의사기도 하고 저는 소아호흡기 알레르기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전공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드릴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이 5세 이하 아이라는 거고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이건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건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COPD라는 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담배 오래 피신 분들 숨 차서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폐암이고 이 IH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심장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아마 연세 있으신 분일 테지만 이게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에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미세먼지가 작고 기관지를 통해서 혈액으로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머리에서 가서 박히고 이러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담배 피우고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폐암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발생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질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환들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주지만 여기 보시면은 급성호흡기 질환에서 보면 아이들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호흡기 질환이라는 거는 뭐 감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 비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폐렴이 될 수도 있고, 기관지염, 그 다음에 모세기관지염, 천식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질환의 입원 위험도에 미세먼지가 주는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게 있는데 사실 알레르기 질환으로 입원을 할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나이가 이제 나이별로 해서 본 건데 알레르기 질환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크게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없지만 천식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와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미세먼지가 높으면서 천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입원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뭐 폐렴이라든지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도 절 연령에서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애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7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 이런 미세먼지가 많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국에서 이제 보는 데이터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린이 호흡기 감염과 대기오염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10개의 출생 코호트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출생 코호트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얘네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질환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서 아기가 어느 정도 10살, 20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이런 출생 코호트 연구를 하면 좋은 점은 얘네들이 발생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10살에서 뭐 천식이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하지 않았고 이랬을 때 어릴 때 얘네들이 어떤 것에 노출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고 안 생기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얘네들의 옛날 자료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기오염이 그러면은 애들 호흡기 감염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하나들은 다 코호트의 이름들입니다. 자기네들 뭐 뱀, 뭐 그다음에 마스 스터디, 피아마 스터디 다들 유럽에서 유명한 그런 코호트 스터디들인데 보면 폐렴, 중이염, 후두염을 봤더니 이 쉽게 말하면 요 기준선보다 오른쪽으로 이 선들이 다 가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걸쳐지거나 하거나면은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오른쪽으로 다 가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것들을 보면 중이염이나 후두염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폐렴 이런 하부 호흡기 감염에는 애들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영향을 준다라고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은 어린이의 호흡기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아기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아기 노출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도하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너가 태어나서 앞으로 나이가 들고 어떤 질병을 겪고 언제 죽고 하는 것들은 엄마 뱃속 안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결정이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팔자론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엄마 뱃속에서의 아이의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되고 엄마가 무엇을 먹고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이 가설에 입각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 또한 알레르기 하는 의사로서 이런 태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저희가 뭐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에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발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서 역학적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보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택일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셨고, 그러니까 합방하는 날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고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고,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지면은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현대의 의학적으로도 다시 접근을 해보면 되게 맞는 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이 좀 발달해서 좀 잘난 거 아닌가라고 가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라 예전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중에 그러면은 이건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코코아 스터디라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임신 중에 PM2.5 노출과 그 다음에 1세 영아기, 그러니까 돌쯤 되는 애들에 있어서 호흡기 감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봤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들을 인자들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애냐, 엄마 아빠가 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자연분만을 했느냐, 간접흡연에 노출이 됐느냐, 뭐 이런 걸 다 봤는데 제일 관련성이 있는 게 임신 중에 미세먼지 PM2.5에 대해서 높은 농도로 노출이 되는 경우에 좀 더 호흡기 감염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신 중에 PM2.5 노출이 엄마가 많이 됐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가 PM2.5의 노출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영아기에 호흡기 감염이 많더라라는 거죠. 외국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뭐냐면은 PM2.5가 노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호흡기로 해서 들어오는 가장 안 좋은 위험인자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 흡연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뭐 결정이 다 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기를 평소에 담배를 저녁 때는 피운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거의 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역학 연구를 하거나 보면 엄마가 산모가 담배를 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 담배가 굉장히 이제 좀 포용력이 더 있다고 해야 되나, 더 허락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화라서 엄마들이 그런 그 쉽게 볼 수 있는 게 애기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담배를 막 이렇게 태우면서 가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논문을 이렇게 쓸 때 저희가 이제 간접 흡연만 갖고 저희는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흡연이 너무 작으니까요. 분석이 안 돼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논문을 심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너네 이거 잘못된 조사다. 어떻게 산모에서 거의 뭐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 담배를 피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이 날라오고 실제로 지적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안 피우기는 하지만 간접 흡연은 많습니다. 간접 흡연은. 그래서 간접 흡연이 많은 게 보통 아빠가 이제 간접 흡연의 주 원인이 되기는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외래로 아빠 엄마가 와서 뭐 이제 천식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집에서 담배 태우시나요? 그럼 엄마가 아빠를 착 째려보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자기는 절대로 집안에서는 안 피운다고 밖에서 꼭 피우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물론 밖에서 태우고 들어오시면 좀 적죠. 하지만 아빠가 밖에서 태우고 들어오신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담배 피우고 왔지만 해가지고 애기한테 이쁘다 하고 뽀뽀를 쪽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담배 연기가 쫙 가고 아빠 몸에 묻어있던 이제 담배 연기들이 애기한테 갑니다. 실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아빠가 담배를 피우시고 그 다음에 애기 이제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실제 아빠의 담배 흡연 양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엄마의 소변에서 니코틴의 양을 잽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의 양을 재는 거는 객관적으로 엄마가 담배 연기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빠가 되게 집에서 안 피우신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엄마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 엄마에서 니코틴 양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다 같이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태아기 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임신 중에 그런 PM2.5가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간접 흡연하고 같이 이제 엮이게 되면 윈윈 효과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그래서 보시면 모세기관지염이나 하부기도 감염이 PM2.5가 높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에 노출이 같이 되는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부기도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18, 5.20이라는 거는 미세먼지가 낮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에도 노출이 되지 않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하부기도 감염의 위험성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5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천식 발생의 위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스터디인데 이것도 뭐 그림이 알아보시기 힘드시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출생 시에 대기오염이 저기 중고등학생 때의 천식 발생하고 연관을 준다라는 데이터입니다. 너무 멀어서 왜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뭐 바로 나오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한참 있다가 그게 생길까라는 이제 의문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아이들의 기관지나 폐포의 발달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그게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니라 한 생후 1, 2, 3세까지 이 기관지와 폐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폐기능과 폐 건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3세까지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폐가 좋게 발달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라도 그런 어린 시기에 받았던 손상이 이제 결국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시기에 노출이 되는 게 임신 중에 가장 나쁠까? 라는 것을 이제 이게 하버드 그룹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밑에 이 숫자는 임신 주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룹에서 얘기하는 거는 임신 중기가 가장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임신 중기가 더 나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임신 초기가 좀 더 나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석을 본 거는 지금 이 그룹이 우리 전 세계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다 맞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임신 중기보다는 엄마가 아기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미세먼지 노출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좀 더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아기 대기 오염이 노출이 되는 게 호흡기에만 영향을 줄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호흡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자폐증이 임신 중에 보면 PM2.5, PM10, 오존 뭐 이런 것들이 NO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그렇지 않은 적게 노출된 애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의 자폐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린이 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기가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사부작거리면서 뭐 듣는다든지 잘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기들이 집중 있게 하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아기가 참고 견디고 이런 거를 잘 못한다든지 감정 표현이 미숙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지 못하고 좀 혼자 떨어져서 논다든지 안 그러면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행 능력이 아주 위험도가 높지는 않지만 조금씩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연결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 왜 그 어르신들한테 있어서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혈액을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거기까지 전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의미로 아마 아이들의 머리로도 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체중아 출산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출생 체중이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좀 더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화기 대기오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노출이 안 좋다는 건 알겠고, 아까 이제 폐포 발달장애나 이런 것들이 한 3세까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연구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옆으로 가로축은 가고 있는 것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기도 과민성이라는 거는 기도가 얼마나 예민한가입니다. 잘 흥분하는가. 똑같은 뭐 먼지나 안 그러면은 뭐 찬바람이나 이런 걸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기관지는 잘 흥분하지 않아서 그런 영향이 와도 그냥 기관지가 가만히 있지만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만 들어오면 기관지가 흥분해서 샥 수축을 하거든요. 기관지가 수축을 하면 기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숨이 찰 수도 있고 숨이 가빠지고 호흡 곤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과민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7세에 이제 기도 과민성이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언제에 그러면은 노출된 게 나빴나 하고 보니까 임신 중 그다음에 1세, 2세, 3세 이때 노출된 것들이 7세 기도 과민성하고 연관이 있고 물론 7세쯤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본 거고요. 그래서 임신 중부터 한 1, 2, 3세까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된 게 7세쯤에 기관지가 얼마나 예민한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1세에 이제 천식을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얘가 천식이라고 진단을 안 받았던 애인데 11세에 새로운 천식 진단을 받았던 애들을 이제 분석을 하니까 얘네들은 임신 중에 그런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었던 경우에 결국 11세에 천식 진단을 새롭게 받을 가능성도 2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외국 데이터랑 비슷하게 보면 임신 중 그다음에 1, 2, 3세 이럴 때가 계속 노출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직접적으로 이제 PM이나 이런 걸 잰 게 아니라 집하고 도로와의 거리를 이제 해서 본 것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아까 미세먼지 주오염원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랑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역시 도로가 50m 이내 집이랑 거리가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 과민성, 기관지가 예민한 거랑 이런 거랑 관련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어린이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 FEV1이라는 거는 우리가 폐기능을 측정할 때 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FEV1이나 이런 것들이 80 이상을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세로축은 이 80 정상이 아니라 80 이하로 되어 있을 그러니까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80 이하로 되는 경우들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좋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PM2.5든 PM10이든 10이든 둘 다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폐기능이 이제 같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이 아까 기관지 말고도 다른 거, 그러니까 정신에도 영향을 주지만 머리 발달이나 이런 거에도 피부에도 실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PM10하고 PM2.5를 이제 분석을 하니까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PM이 높게 노출된 사람일수록 더 증상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M2.5랑 PM10은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시키느냐,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는 아이들의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좀 요약을 하면 임신 중이랑 소화기 미세먼지 노출이 줄 수 있는 어린이 건강 영향을 보면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고 급성 호흡기 질환, 이제 뭐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이나 천식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고 폐 성장하고 폐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증가와도 관련이 있고 아이들의 신경 정신 발달 저하 및 관련 질환이 증가할 수 있고 출생 체중이 적은 아이들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외 공기 오염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실내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부가 뭐 집 밖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아니면 뭐 꼭 가정주부가 아니어도 집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실내에서 노출,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유아원 이런 데 늦게 가거나 하면 어쨌든 실내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내 공기 오염과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실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외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매일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하지만 실내는 이 사람들을 다 그러면은 집에다가 측정 장치를 붙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차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두 사람 차서 데이터를 낸다고 그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000명씩 이렇게 달고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한번 봐야 되겠다.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측정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저희가 저희 팀에서 분석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임신 중에 실내 PM2.5를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장기간 한 건 아니고요. 하루에 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들의 그 집에서의 그런 농도를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간 어떻게 되는 걸 뭐 어떻게 반영하느냐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실내에 보면 미세먼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면 재발성 천명이라는 거는 일종의 영아기 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아기 천식이 비율이 훨씬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내 공기 오염은 뭐 어디서 나오느냐 좀 이게 희미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섬유 그래서 뭐 이런 침대에 있는 매트리스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불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욕실 안에 곰팡이나 박테리아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방향제나 아니면은 뭐 요즘 향초도 많이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 애완동물 털이나 뭐 가구, 그 다음에 새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접착제나 이런 거에서 유기화합물질, 생리대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마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VOC라는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잘 알려진 것은 가스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서 이제 뭐 그러냐 어쩌냐 뭐 그랬는데 사실 그것을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는 그래서 고등어도 이제 그런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라는 의미였는데 그게 와전이 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처럼 마침 돼가지고 난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암은 흡연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흡연하는 남자들이 뭐 담배를 피워서 왜 광고에 보면은 뭐 이래도 안 끊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아프신 분이 나오셔서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폐암들이 흡연을 하지 않은 이제 여자들한테서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이유로는 이제 간접 흡연을 들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리 중에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연기가 많이 위험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실내에서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환경부에서 측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외 평균, 실내 평균을 보고 실내 최대를 보면 저희가 보통 미세먼지의 초미세먼지는 50 이상인가가 뭐 제가 알기로 나쁨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PM10은 80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돼 있지만 보면 PM2.5가 실내 평균 자체가 다 지하상가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지하철하고 어린이집 다 나쁨 수준의 농도입니다. 실내 최대는 엄청 나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하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외도 문제지만 우리 실내 미세먼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내 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고등어, 그래서 이게 이 자료에서 아마 고등어가 가장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풍기를 가동 안 했을 경우에 미세먼지가 2530까지 확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막 50, 60에 벌벌 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2530에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겹살 자주 먹잖아요, 저희가. 엄청 높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무시 못하겠고 볶음밥, 돈가스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시려면 어떻게든 후드를 키셔야 됩니다. 보통 후드 키시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고 빨리 꺼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연기 안 나는 뭐 후라이 같은 거 뭐 꼭 켜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키셔야 됩니다. 후드를. 그리고 후드를 키실 때는 이게 키고 나서 이제 요리가 끝나잖아요. 그럼 잽싸게 저도 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계속 켜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환기도 열심히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마창이 있는 데가 제일 좋은데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단독 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입맛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정 시간 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수칙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요즘 학교에서도 이제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뭐 실외 학습 뭐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해야 되고
황사 마스크 써야 되고 손 깨끗이 씻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과일 채소 등도 뭐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일 채소는 왜 먹으라고 할까요? 그렇지. 정답이야. 똑똑하네. 몸에 좋으니까. 정답이야. 훌륭하다. 브로콜리하고 시금치에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저기 꼬맹이가 얘기한 것처럼 멋있어.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왜 몸에 좋으냐?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서 영향을 주는 기전이 그 산화 물질을 많이 생성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왜 우리가 노화의 주범으로 산화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켜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는데 항산화 물질은 그야말로 항이니까 뭔가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물질을 이제 대신 섭취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따로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분량의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신기하게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에서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참 조물주 하나님이 열심히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외부에서 너무 많은 양의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면 우리 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로서의 섭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좀 섭취를 하면 아마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마스크 안 된다고 제가 뒤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마스크 혹시 감기용으로 쓰셨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사 마스크하고 방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황사 마스크 초미세먼지 투과율은 3.44밖에 안 되지만 방한 마스크는 반 정도가 투과를 합니다. 물론 안 쓰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종류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유치원 갈 때 춥다고 이렇게 쓰는 방한 마스크 있죠. 천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가거나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수술할 때 이렇게 쓰는 이런 보건용 마스크가 있고, 그다음 그냥 보건용 마스크가 있고, 수술 마스크가 있고, 황사 마스크가 있고, 방역용 마스크가 있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미세먼지 차단은 방한대나 보건용이나 수술용이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쓰거나 방역용 마스크를 쓰거나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방역용 마스크는 한참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은 메르스 할 때 아마 보시면은 이렇게 코 딱 눌러서 이거 쓰고 나면 정말 여기가 빨갛게 돼가지고 저는 그리고 진료를 할 때 이거를 쓰고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가 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방역용 마스크 정도 써야지 사실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쓰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황사 마스크. 근데 황사 마스크 아마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황사 마스크 제대로 쓰는 거 아시죠? 여기 코로 해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밀폐를 시켜야지 그거 답답하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걸쳐서 쓰시면 여기저기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황사 마스크가 좀 가격이 있잖아요. 보면 뭐 대량 구매를 해도 하나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실 비용적인 그거 매일 쓴다고 해보세요. 비용적인 부담이 꽤 돼서 사실 뭐 저도 뭐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두세 번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사실 한 번 쓰고는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깝다고 막 이렇게 빨아서 쓰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쓰시면 그냥 그날로 버리셔야지 제대로 이제 보호 장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밖에 대기 농도가 오늘도 막 날씨가 저렇게 뿌옇고 안 좋은데 그러면은 실내 뭐 내가 고등어 구워 먹었는데 어떻게 환기를 하라는 거냐? 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환기를 하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환기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에 이산화탄소나 산소 부족 등으로 타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대기가 나쁠 때에도 이제 적절한 시간에 하라고 돼 있고 앞뒤 창문을 활짝 열고 최단 시간 3분 이내 동안 환기를 시키고 청소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그런 진공 청소기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다시 또 미세먼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로 해서 물로 흡착시켜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조금 비용이 되시거나 하면은 이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쓰라고 어디 돼 있기는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근데 하면은 미세먼지에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다른 물질들을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 오늘 위닉스에서 오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기를 시키는 게 일단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드를 꼭 쓰셔야 됩니다. 후드를. 그래서 후드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건강에, 폐 건강을 위해서는 후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귀찮고 한다고 해도, 좀 시끄럽더라도 꼭 후드를 쓰시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그 주방이랑, 그러니까 조리하는 데랑 집안이랑 분리되어 있는 데가 가장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우리나라의 가옥이 또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옛날에는 부엌 완전히 따로 있고 집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 떼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미세먼지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분리를 함으로써 집안의 공기를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그런 걸 바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후드도 열심히 켜고 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뿌연날이 빨리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쾌청한 이런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뭐 나라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어디다가 저희가 있는 동안에라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저희 안 그래도 아까 에코맘 거기 하지원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뭐 저런 우리가 막 이렇게 일회용을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좀 더 줄이는, 좀 귀찮더라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이소연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